자, 논술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논술 문제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교사, 김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동료 장학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하고 각 방법의 장점과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와 장점을 한 가지씩 기술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김교사와 이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동료 장학 찾으셔야 되고요. 동료 장학 방법 두 가지, 그리고 각 방법의 장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일단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두 가지를 설명하고 각각의 방법의 장점을 설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장점 이렇게 갈라서 설명하셔도 되는데 여기 이제 장학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 장학 방법 설명하고 장점 설명하고 두 번째 장학 방법 설명하고 장점 설명하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뭐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가 아니고는 그냥 문제 순서대로 이렇게 웬만하면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조직 문화의 긍정적인 특성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유아와 교사에게 미치는 또 긍정적인 효과를 한 가지씩 이제 그 유치원의 조직 문화가 되게 좋은 조직 문화일 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냐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권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교사의 윤리적 딜레마가 무엇이냐 요거를 제시하고 교사의 윤리적 딜레마를 또 정의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사의 그런 그 윤리 강령이 있잖아요. 교사가 이제 윤리적 딜레마에서 조금 명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유치원 교사와 유아 그 다음에 교사와 가정, 교사와 사회 측면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 기준을 제시하라는 건데 윤리 강령을 제시하시면 돼요. 자, 윤리 강령 한 가지씩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 교사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교사가 하루 일과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면서 기록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루 일과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면서 기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성적 저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성적 저널.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김 교사가 또 얘기하고 있죠. 김 교사는 이제 박 선생님 같은 오세반 교사인 박 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박 선생님은 이제 교사 경력이 벌써 6년 차, 이제 교사가 된 지도 좀 오래되셨고,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뭐 유아들의 행동과 반응, 놀이, 뭐 온갖 거를 다 도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반에 민정의 심한 편식지도 온갖 거를 다 이제 진욱이가 부상당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멘토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멘토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료 장학 방법 한 가지는 반성적 저널, 또 하나는 멘토링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점 뭐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거 이제 쓰시는 거고, 그리고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보시면은 여기 이 교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요 김 교사가 책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책이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이다. 어떤 경우에는 책을 찾아봐도 우리 반 유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올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책에서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그런 현장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학습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근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를 보시면은 권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윤리적 딜레마 그리고 이제 조직의 여기 2번에 보시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직 문화의 긍정적인 특성 두 가지 그리고 유아 교사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이런 내용을 써야 되는데 자, 원감이 이야기하는 거 보시면은 이 원감이 우리 조직은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동체적인 조직 문화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다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감 얘기를 들으면서 조직 문화의 특성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답에다가 여기는 지금 서로 돕고 있다. 서로 돕는 조직 문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사들을 지원해 준다. 원감 선생님이 이제 필요한 것들은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조직 문화다. 뭐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고요. 함께 화합하면서 서로 돕고 그리고 원감 선생님이 지원해 주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지원적인 문화. 자, 그래서 여기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조직 문화 요걸 이제 쓰셔도 괜찮겠고
저는 이제 서로 돕고 뭐 공존하고 뭐 이런 내용을 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지원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요 비슷한 내용을 이제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3번에 보시면 권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라는 게 무엇이죠? 윤리적 딜레마는 이거를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죠? 이거를 하면 저거는 못할 때, 그런 게 이제 윤리적 딜레마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권교사의 대화에 보시면 여기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의 방향과 유아에게 교육적으로 요구되는 발달적 특성이 이제 배치되는 상황 속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힘들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당연히 우리는 전문가니까 교육적으로 요구되는 발달적 특성에 맞춰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막 강력한 요구를 쉽게 무시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님의 의견도 사실 들어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뭐 상의하고 이러면 좋은데 부모님이 막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갈등이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의 방향과 유아에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내용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야 될지, 여기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지,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갈등하고 있다. 이 내용을 쓰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치원 교사와 유아, 그 다음에 교사와 가정, 교사와 사회 측면의 윤리 강령 한 가지씩 쓰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외우셨어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문에서 찾아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설 자료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론을 조금 아셔야 또 답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 이제 수업 때 많이 봤던, 논술 수업 때 많이 봤던 내용들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 보시면은, 장학은 국립유치원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를 받는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시면은, 장학 지도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세부 계획 이런 것들을 유치원에 미리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장학의 종류 보시면 지구별 유치원 간 협동 장학이 있고, 그 다음에 원내 자율 장학이 있습니다. 장학의 종류들이죠. 그래서 지구별 유치원 간 협동 장학, 관내에 있는 그런 유치원끼리 장학을 같이 하는 건데, 뭐 그런 장학으로 요즘에 이제 요즘에 유보 연계, 연계 작은 마을 유치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작년에 2차에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구별 유치원 간 협동 장학 이러면 좀 이제 좀 딱딱해 보이는데 요새는 이제 연계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원내 자율 장학은 이건 말 그대로 유치원들이 이제 자율 장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안에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어놔요. 임상 장학, 동료 장학, 자기 장학, 약식 장학,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학의 채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선택하세요. 선택해서 선생님 하시고 보고서만 내세요. 막 이런 식의 이제 장학을 장려를 합니다. 누가 와서 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나는 자기 장학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서 원감 선생님이 나랑 장학하자 뭐 이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새는 장학도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임상 장학. 임상 장학은 그래서 우리 유치원도 뭐 많이 하지만 유치원은 오히려 동료 장학, 학습 공동체 이런 거 이제 많이 하고 초중등에서 임상 장학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임상 장학은 교실의 임상이 뭐예요? 그 의료 쪽의 임상은 병원이잖아요, 병원. 그렇죠? 우리 임상은 교실이겠죠, 교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뭐 이런 건데 주로 수업 장학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자유로운 장학이에요. 우리 그 동료 장학처럼 약간 좀 자유로운 장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장학이 자유롭지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장학이 없었어요. 장학이 없었고 이제 교육학 쪽에서 조금 유명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유학하고 오신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유학하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오시면서 이제 그분의 백그라운드는 이제 원래 순수 학문을 하셨던 분이 아니고 원래 교직에 계시다가 완전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려면 완전 그만두고 해야 돼요. 그냥 이제 직업과 병행하는 공부는 인정을 안 해줘요. 자꾸 뭐 그렇게 해도 학위를 받는 줄 아는데 학위는 줄 수 있겠지만은 네. 왜냐하면 벌써 세계가 다르거든요. 그 선생님은 교사 하시다가 서울교대 나오셔가지고 초등교사 하시다가 완전 그만두고 다시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이제 한동안 교수 활동하다가 지금은 퇴임하셨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장학을 보급했죠. 장학을 보급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장학이 사실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초창기의 장학은 이제 장학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검사하는 그런 장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마 나이가 좀 제 나이 또래 되신 선생님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장학사 선생님이 막 우리가 이제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은 문 열고 막 들어온다니까요. 문 열고 들어와서 뒤에서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뭔가를 쓰고. 그때는 선생님들이 왠지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도 하고 판서도 안 하시던 판서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왠지 아침에 너희들 다 청소해라 뭐 이런 거 청소하고 막 그러는 거 얼마나 좀 부담이 되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장학이었어요. 그런 장학, 시학이라고 해요. 시학 위주의 장학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분이 이제 그분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연구 많이 하고 이러면서 장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죠. 그러면서 다양한 장학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학하고 다른 임상장학이라는 뜻이에요. 시학은 너무 권위주의적인 거예요. 선생님이 번쩍 얼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저도 유치원에 이제 장학하러 가잖아요. 유치원도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이제 동조 장학도 하는데 기간별로 장학을 다녀야 돼요. 장학사랑 그 관내 교수들이랑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병설, 단설 이런 유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치원들이 정기적으로 장학을 받아야 돼요. 한 명이 찍히는 거죠. 교사 한 명이. 그러면은, 저도 이제 장학사랑 가가지고 보고, 또 이제 그냥 어떤 짠지 그냥 서면으로 써주고 오고, 선생님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립유치원들도 장학을 해주는데, 그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건 시학이에요. 장학사랑 교수랑 가가지고 선생님들 수업하시는데 뒤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다 수업 준비 되게 많이 와서 막 하는데 그런 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도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어떤 때는 제 제자가 하는 거 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또 이제 장학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수업이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런 장학하고 좀 다른 게 이제 임상장학이거든요. 이 임상장학은 교실 현장에서 장학자와 교사가 1대1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시겠죠? 아까 제가 좀 전까지 말씀드린 장학하고 너무 다르죠. 1대1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전협의회, 수업 관찰, 피드백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장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 원래 빨리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면 제 머리를 스쳤어요. 선생님들이 장학을 잘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 별로 유치원에 근무해 본 적이 오래 있으시면은 괜찮은데 근무를 그렇게 풀타임으로 많이 안 해보신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장학, 왜 임상장학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시학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설팅 장학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컨설팅 장학은 일반적인 것이고 중고등학교도 컨설팅 장학을 하거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 있는 교수진들이 아예 교육청 직원들하고 같이 팀 만들어가지고 교실 학교로 가요. 학교로 가서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상주해요. 상주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학교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 다음에 어디서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왠지 이제 안 좋은 기억이 각인되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담 느끼는 걸 제가 봤어요. 중고등학교 장학도 제가 따라다녀 봤어요. 이게 제가 이제 대학원생이고 막 이럴 때도 많이 가봤는데 보면은 이제 학교 전체 이제 뭐 도서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큰 룸을 상주하고 써요. 쓰면서 이제 서류 거의 평가하러 간 것처럼 막 이렇게 서류 보고 이렇게 해서 컨설팅 해주는데 자, 그런 컨설팅 장학이 원래 이제 초중등에 있는데 이런 컨설팅 장학의 일환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누리과정 컨설팅 장학 이게 막 유행일 때는 이제 교육지원청, 각 시도 교육지원청에 장학사들하고 대학의 교수들하고 많이 친해요. 많이 가까워요. 왜냐하면 일을 같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풀을 구성을 해요. 인력풀을 또 이제 뭐,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장학팀도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교수들별로 전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전공에 맞는 것들을 희망하면은 이제, 교수님 뭐 하세요? 얘기하면, 나 그 전공 아닌데, 그러면 이제 딴 거 하라 그러고 해가지고 이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유치원에서 요청이 오면 나가는데 요청하는 유치원을 저는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냥 정기 장학을 장학사가 가자고 해서 갔지 유치원에서 요청해서 간 적은 별로 없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누리과정 컨설팅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원래 원칙은 담당 교사가 지원을 요청하는 건데 누가 용감하게 요청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선생님들이 지금 임용시험 붙어서 초임 교사로 갔는데 뭘 모른다고 요청하겠어요? 요청 안 하죠. 그냥 동료 장학하지.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율적이고 주도적이어야 하는데 잘 이렇지가 않아요. 컨설턴트는 전문가들이 되겠죠. 그래서 장학사, 원장, 원감, 교수 이런 사람인데 이제 주로 장학사랑 교수가 제일 많이 다녀요. 원장, 원감 자기 원 관리하기도 바쁜데 언제 갑니까? 교수는 시간이 많나? 교수는 사회봉사가 이제 자기들 일이에요. 그리고 원장, 원감들은 수업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장학사들은 이제 보통 석사들,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낫고 원장, 원감들은 수업을 잘 몰라요. 예. 선생님들 나중에 뭐 2차 시험 볼 때 괜히 알바하고 있는 원장들 얘기 들을 필요 별로 없습니다. 잘 몰라요. 잘 몰라. 잘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분이 잘 아는지 잘 모르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잘 아는 원장들도 있어요. 되게 잘 알고 채점하러 가는 그런 원장들도 있어요. 근데 원장님 잘 아는 분이에요? 채점 해보셨어요? 경력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교수하고 장학사랑 같이 컨설팅을 하러 가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 이런 컨설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치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동료 장학하고 학습 공동체 뭐 이런 거겠죠. 자, 동료 장학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답에 나왔던 게 여기 반성적 저널 쓰기가 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학 관찰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멘토링 있었죠? 우리 지금 나왔던 거.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경력 있고 능숙한 교사하고 초임이나 좀 서툰 교사. 아까 경력이 뭐 6년 차다 이렇게 했으니까 좀 그 정도면 경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같이 엮어서 도움을 주는 거. 이것이 이제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요 사이버 장학 이건 예전에 시험에도 났었죠. 사이버 장학 왜 시험에 날까요? 많이 쓰니까 현장에서. 아니 선생님들 뭐 교육청에서 와서 컨설팅 해주는 게 좋겠어요. 사이버로 그냥 하는 게 훨씬 편하지. 그렇죠? 사이버 장학은 실제로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학습 공동체입니다. 자, 이 학습 공동체는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체로 이제 지역 교육 시책에 보시면은 온갖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초중등에서 유치원으로 내려와요. 유치원이 막 본받아서 해요, 대체로. 근데 학습 공동체는 신미교육,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서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학습 공동체를 유아만 하는 게 아니고 초중등도 다 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학습 공동체는 지금 막 전국적으로 유행이죠, 되게. 그래서 임용 2차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학습 공동체. 뭐 이제 우리 하도 많이 풀어봐서 학습 공동체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 학습 공동체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주로 이제 뭘 공부하고 미리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임상에서 교실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교사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교사들끼리 서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공동체의 특징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유치원 내에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학습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구하고 성찰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가치를 공유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공동체면 학습하는 거네? 맨날 영어 공부하나? 그게 아니고 여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 맥락의 이해 정도와 상호작용 양식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달라지는 거죠. 뭐예요? 상황적 맥락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책에 써 있는 거는 약간 실험실적,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반에 누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의 맥락을 우리끼리는 대화할 수 있잖아요. 삐아세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 공동체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의 특성은 우리 이제 굉장히 애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좀 너무 객관화시킨 이론으로 적용하기엔 약간 거리감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실천적 지식, 뭐 이런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 공동체가 우리 유아교육에서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공동체는 권위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수평적인 그런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공동체에서는 경력 교사와 상호작용이나 전문성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교사와 함께 사례, 뭐 경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제가 이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이렇게 다녀보면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1차 시험 보는 날하고 1차 시험 보기 며칠 전부터는 제가 또 이제 순회를 하잖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막 순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구 사진도 막 찍어 오고 영상도 찍어 오고 막 수업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서 이제 막 보고 막 그렇게 하죠. 이제 제 제자들 출신들하고 뭐 여기 서울 시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고 이렇게 하죠. 원장들 뭐 그 사립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뭐 이런 데들 그리고 단설 병설도 이제 가끔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하고 좀 친분이 있어야 그걸 오픈을 하지 누가 오픈을 해주겠어요, 그렇죠? 저랑 되게 친하고 이제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이제 프로그램 특별한 프로그램 하는 유치원들도 이제 많이 가는데 가보면은 거기는 이제 교사들이 전부 대학원을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 수업을 이제 제가 가는데 아무데나 가겠습니까? 뭐 최우수 상 받고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들은 원장이 좀 이렇게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도 대우가 좀 좋죠. 그런 곳은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 교사들이 전부 다 여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지고 그렇게 막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매일 수업 성찰하고 이렇게 하면 대학원을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계속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교사로서의 정체감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지식을 적용할 수가 있죠. 교과 지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책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 여기 운영 방향. 자, 운영 방향 요거는 실행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실행 자료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구성원들과 함께 처음에 교육 비전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학습 공동체는 또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 학습 공동체의 효과까지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제 유아 관찰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 여기 이제 관찰을 왜 넣어놨냐 하면은 이제 학습 공동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장학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 관찰하는 방법도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관찰을 자세하게 여기다 써 놓은 거예요. 참여 관찰도 하고 뭐 온갖 관찰도 하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조직 문화 보시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철학, 신념,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자, 보시면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철학, 신념,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의 문화는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화, 미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 다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유치원도 선생님들께서 옛날에 뭐 실습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교사 생활을 하셨다거나 이렇게 해보면은 왜 이 유치원 저 유치원 간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다른 거 아시겠죠? 자, 조직 문화가 굉장히 바람직하다. 아니면 좀 조직 문화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좋다. 조직 문화가 잘 만들어져 있다. 이러면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조직이 막 좋으면은 하라는 거 이상의 막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 체계가 안정되죠. 안 그만두니까 교사들이. 그리고 조직 내의 학습 도구가 되기도 해요. 새로 들어온 교사들도 그냥 막 잘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직 문화가 좋으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문화의 특성, 뭐 유치원 조직 문화의 특성이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미래지향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뭐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성공적인 교사는 교육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직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은 이제 오케스트라
이런 용어가 진짜 있어요. 예,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조직이 제일 좋은 거예요.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조직이 이제 가장 좋은 조직이고, 이게 학교 조직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조직, 이게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조직이고, 좀 안 좋은 조직의 문화는 서로 냉담하다거나 자기 일만 한다거나 뭐 이런 조직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윤리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교사의 윤리적 딜레마. 자,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선택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모두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자,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든지, 유아의 발달에 맞는 대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불확실한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부모님의 말을 안 들어줬을 경우에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할지 알아요. 그렇죠? 왠지 겁나잖아요. 초임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내가 이런 교육적 신념을 갖고 있는데 혹시 내 생각이 또 틀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이 맞았고 내 말이 틀렸으면 또 어떻게 해요? 막 그런 온갖 생각이 다 있잖아요. 겁나잖아요. 이거 하지 저거 하지 막 이런 게 이제 딜레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딜레마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우리 딜레마 상황은 임용시험 문제에 그동안 많이 출제됐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항상 교육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윤리적 딜레마를 우리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유치원 교사 헌장하고 윤리 강령. 자, 이런 거, 이게 이제 우리 교사들이, 뭔가 갈등할 때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면접 들어갔는데, 막 되게 황당한 이것저것, 어떤 거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막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하겠습니다. 답이 안 되겠죠. 이거, 이제 그럴 때는 대체로 뭐, 이제 논술도 마찬가지고, 뭐 이거의 장점, 이거의 장점, 이거의 단점, 이거의 단점. 그러므로 나는 뭐 오른쪽을 선택하고 왼쪽은 이렇게 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선택 기준은 이제 뭘 선택 기준으로 하는 거죠? 나는 어려서부터 원래 이거 좋아했어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나침판은 유치원 교사의 헌장, 윤리 강령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능틀이죠, 만능틀. 딜레마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걸 맨날 묻잖아요. 왜냐하면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할 말이 되게 없잖아요. 근거 제시하라고 그럴 때. 그때 쓸 수 있는 만능틀이 윤리강령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유치원 교사의 윤리 헌장, 이것도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알아놓을 필요는 있어요. 여기 이제 유치원 교사의,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끼워 맞춰서 답할 수도 있고, 사실상 교사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또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 강령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문제에다가 어떻게 냈어요? 교사와 유아, 교사와 가정, 그다음에 교사와 사회, 여기까지 냈죠. 여기서 각각 한 가지씩 쓰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요게 이제 우리 유아교육법 만들어주고 막 이러면서 유아교육 선진화위원회에서 윤리강령 만든 거죠. 그전에는 없었어요. 2010년이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유아교육의 역사로 따져본다면. 그전에는 없어갖고 맨날 외국 거, 미국 거 갖다 쓰고 이랬어요. 없었어요. 초중등은 당연히 있었죠. 우리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선진화위원회가 나와가지고 요거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봐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유치원 윤리강령을 요약하면은 교사와 유아, 교사와 가정, 교사와 사회, 교사의 책무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은 요거는 조금 외워둘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 중에 두세 개라도 외워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뭔가 막 배치될 때 난 이걸 선택했어요. 왜? 유아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이 유아의 가정과 협조를 잘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와 유아 얘를 뭐 어떻게 대우했다. 왜 그걸 선택했어? 이거는 유아를 평등하게 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거를 포괄해요. 굉장히 이렇게 뭐 디테일한 그런 게 아니고 좀 거시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런 방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도 약간 끼어 맞으니까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외워야 돼요. 윤리강령인데 교사가 윤리강령 모르면 어떡해요. 우리가 유치원 교사인데 윤리의식 없이 일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딜레마 문제에 대해서
항상 선생님들께서 이제 딜레마 문제는 시험에도 그동안 많이 나왔었고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1차에 안 나오면 2차에 나와요. 2차는 맨날 나와요. 맨날. 그래서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유치원 현장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딜레마 요약한 거 보시면은 자, 유아의 흥미와 발달에 적합한 교육계획 실행. 이거 맨날 나오는 거예요. 애들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는데 저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애가 뭐 1시간 내내 지금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가지고 오락하고 있고 또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당장 그만둬 막 이럴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그럴 때 지도하는 방법이라든가 근거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안전, 뭐 원장의 반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갈등을 주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는 뭐냐 하면은 주로 선생님들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주는 무수한 상황들을 여기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런 거 하나하나는 모두 다 시험 문제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는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얼마든지 시험에 낼 수 있겠죠. 실제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 반복적인 문제 행동을 하는 유아로 인한 갈등. 예를 들면 계속해가지고 뭐 밥을 남긴다. 그죠? 급식 남긴다. 거짓말 계속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는 문제 행동에 적합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지침이 되는 거는 교사와 유아의 관계에서 하라고 했던 윤리강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얘를 나는 교사임으로 유아를 정말 사랑하고 잘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강령에 의해서 저는 이런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교사와의 관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완전 그렇죠? 딜레마의 상황인 거죠. 딜레마의 상황이고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 이제 당연히 이쪽으로 행동하는 게 옳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옳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게 맨날 시험 문제에 나오고 면접에서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딜레마 상황에서는 딱 들이밀 수 있는 카드가 윤리강령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윤리강령이 괜히 쓸데없는 막 슬로건 걸어놓은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또 계속 동료와 기관과의 관계, 교사와 동료 관계 이거는 뭐 1차에서도 나오고 2차에서도 나오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운동회 생각해놓은 거 건의했더니 교사들이 다 짐 싸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회의가 중단되고 이런 것도 있었고 2차에서도 맨날 물어봐요. 막 이상한 교사 사례를 막 주고 이 사람하고 같은 팀이 돼서 일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전 무조건 참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얘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동료 교사와 호흡이 잘 맞지 않는 경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하고 존중해야 된다. 개인적 특성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윤리 강령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거는 황당한 문제 상황. 그리고 여기는 답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거 뭐, 그냥 막 딸딸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한번 보시면은 이제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모범 답안을 한번 좀 보실게요. 자, 모범 답안을 보시면, 뭐 제가 이제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서론은 한 문단이죠. 네, 서론 한 문단입니다. 서론 한 문단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 뭐뭐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논하겠다 이런 거는 좀 아니에요.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답안지에 사람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반말 쓰면 안 돼요. 물론 논하고자 한다. 이거는 굉장히 포멀한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누구나 쓰는 건데 논하느니라 뭐 이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논하겠다 이러면은 와, 얘 왜 반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이게 평가하는 사람한테 반말하지 마시고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논하고자 한다. 물론 논하겠다 했으니까 이 버르장머리 없어 이러고 감점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그냥. 그렇죠? 그냥 예의 바르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 1번 이렇게 이제 번호 반드시 쓰시는데 여기다가 쓸데없는 접속사 뭐 먼저 뭐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를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게 아무도 안 써요. 누가? 교수들이 아무도 그렇게 안 써요. 예.
촌스럽게 그런 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뭐 교수들이 쓴 문장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인터넷 같은 데도 많잖아요. 그렇게 쓴 글이 없어요. 그렇게 안 써요. 왜냐하면 뭐야 그게 그렇게 안 쓰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써요. 왜냐하면 이게 두괄식 글이거든요. 두괄식 귀납식 글이 아니에요. 이런 논술은 굉장히 연역적인 글이거든요. 연역적인 글. 그래서 이런 연역적인 글은 그런 쓸데없는 접속사를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꼭 필요하면 써야죠. 그 문장의 전개상 이게 이제 역접 관계, 순접 관계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 접속사가 꼭 필요하면 쓰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 쓰신 거 읽어보면은 역접 관계도 아니야. 근데 한 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편 이걸 보면은 앞에 뭘 했나 막 찾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글을 굉장히 예민하게 읽잖아요. 글을요 이렇게 읽어봐도 웬만한 거 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막 선생님들 거 답 읽고 채점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빨리 보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읽어도 다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다 이렇게 보면서 꼭 봐야 될 거 걸리는 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선생님들도 전공 서적도 이제 그렇게 읽어도 되죠, 나중에는. 자, 그런데 여기 한 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앞에 뭔 말이 내가 못 봤나? 다시 찾는다니까요. 근데 앞에 역적 관계의 문맥이 없어. 찾아보니까. 근데 도대체 한 편 왜 쓴 거야? 화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또 쓰다가 막 먼저 다음으로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먼저 다음으로 뭐 끝으로 막 이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먼저 다음으로 끝으로 막 이런 거 쓰시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얘가 몇 번째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먼저는 안 세도 돼요. 처음이니까. 다음으로 이러면 이게 몇 번째였지? 막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찾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 답안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뭔가 이의를 제기해갖고 내 답안지 보러 갔는데 아니 이지선 교수가 동그라미 친댔는데 어디 갔어? 왜 내 거에 동그라미 안 쳐져 있어? 당연히 안 치죠. 스캔해서 나눠 가지니까 스캔해서 보내요. 스캔해서.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쓴 답안지에다 진짜 동그라미 하고 그런 줄 아세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샅샅이 다 읽어봅니다. 일단 이렇게 읽어보지만 그렇게 하고 점수를 주지는 않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대충 파악을 하고 얘는 몇 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자세히 읽고 하나하나 감점하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자세히 봐요. 시험지가 많으니까 대충 읽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은 나라의 녹을 받는 원장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꼼꼼해요. 교수들도 되게 좀 철저하고 못됐고 꼼꼼하고 원장단들도 선생님들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그죠? 그분들도 나름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이래서 임용 붙고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 나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분들도 자신한테 주어진 일을 술렁술렁 막 휙 던지고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답안을 꼼꼼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답안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 들여 쓰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왜 하냐 하면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답안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막 아무렇게나 쓰는 분 서론도 아무렇게나 쓰고 막 아무렇게나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 그 책임 누가 지는데 본인이 져야 돼요. 감점당하는 책임은 오로지 수험생 자신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사소한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몇 줄을 막 아무렇게나 쓰는 거야.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막 한 문단씩, 한 문장씩 이런 거를 그냥 남 따라 그냥 아무거나 막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돼요. 다 내 책임이에요. 떨어질 때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아셨죠? 사실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다 잘해야 돼요. 다. 아셨죠? 우리 심지어 2차 면접 보러 들어갈 때 노크 안 하고 문폭 열고 들어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노크하고 다소곳하게 인수하고 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글은 얼굴이 안 보이니까 막혀도 될 것 같아요. 얼굴 다 보입니다. 그래, 저 점수 잘 주세요. 저 이거 이렇게 알거든요. 주던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다 보여요. 그죠? 이 글은 선생님들이 쓰시는 논술과 교육과정 답안지에는 선생님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이거 알거든요. 이거 물어보셨죠? 저 이거 알거든요. 이것도 알고 다 알아요.
이런 사람한테 점수를 주는 거예요. 점수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슈. 왜 줘요? 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막 잘 쓴 사람 너무 많은데.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 멘토링이 있고요. 자, 멘토링의 장점 쓰셔야 되고, 두 번째 반성적 전월 쓰기 있고, 자, 장점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있죠.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자,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보시면 전문 서적을 찾아본다고 했는데, 전문 서적을 찾아보고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에 구체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장점 보시면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서로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의논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다. 이외에 다른 장점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직에 나타난 유치원 조직의 긍정적인 특성. 첫 번째는 자, 화합의 조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이제 제시문에 있었던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조직 문화다. 이거 쓰셔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화합의 문화다. 이렇게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지원적인 조직 문화다. 아까 원감이 다 지원해 줄게요.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교사들이 화합하면은 애들도 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니까 좋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애들이 이제 풍부한 교구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놀이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치원 조직 문화가 유아에게 미치는 또, 긍정적인 효과 보시면 첫 번째, 교사들이 화합할 때, 서로 화합할 때 교사들은 또 조직에 대한 그런 만족도, 헌신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건 유아 교사에게 미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교사들은 돌봄을 위해서 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뭐 수업도 열심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교사가 경험한 그런 딜레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까? 아니면 아이들의 교육적 필요성에 맞춰야 될까?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와 유아, 교사와 가정, 교사와 사회 측면에서 윤리 기준, 자, 윤리 기준을 제시하면은 유치원 교사와 유아 측면에서 교사는 유아를 사랑하고 유아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 윤리 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사와 가정 측면에서 교사는 유아를 교육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가정과 연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와 사회 측면에서 교사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건전한 교직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봤어요. 막 빨리 리뷰한다고 해놓고 막 설명을 많이 하게 됐네요. 자, 오늘 첫 주니까 첫 주에는 좀 설명을 많이 더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논술 테마들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낯설어 하실 수 있는 테마들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자, 논술은 팁을 드리자면 논술은 지금부터 맨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석 때 저희 학원에서 논술 암기장 이거 무료로 오픈하거든요. 그거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거기에 그게 이제 2024 모범 답안도 이제 자료하고 다 들어있고요. 그게 이제 또 음원 파일도 제공이 되고 교재 PDF 파일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아마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 잊지 마시고 꼭 보시고 굉장히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논술도 무시하시면 안 된다. 결국은 논술이 당락을 가리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논술 지금부터는 거의 매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 쉬었다가 교육과정 A 계속 보시겠습니다.